1218년 당시 징기스칸의 몽골은 어마어마한 팽창 정책을 펴게 돼요. 북쪽 초원에서 발원한 몽골은 거침없이 북쪽에서 서하 그리고 여진족의 금나라로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서하와 금나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을 때 징기스칸은 서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동양과 이슬람의 직접적인 만남이 다시 한번 이뤄지게 되죠. 먼 서쪽에는 호라즘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서 호라즘까지는 거의 4,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근데 원정을 갈 때도 직선거리로 딱 가진 않잖아요. KTX도 아니고 구불구불 돌기도 하고 산도 건너고 강도 넘고 원정거리가 진짜 10,000km는 가뿐하게 넘었을 거예요. 호라즘 왕국은 어떤 나라였냐?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란 지역도 차지하고 있었고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사마르칸트 그리고 부하라 같은 실크로드의 요충지도 완전 꽉 쥐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 나라를 딱 보면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동질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호라즘 왕국은 너무 넓은 땅을 통치하다 보니까 종교만 같을 뿐 인구 구성이나 민족은 굉장히 이질적이었다. 그래서 아직 온전히 하나의 나라로 통합된 지는 얼마 되지 않고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당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 지역 사람들을 잘 억눌러야 됐고 왕 모하메드는 외국 용병을 들여와서 잘 억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몽골도 당시 실크로드를 오가는 무슬림 상인들을 통해서 호라즘이란 나라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어요. 호라즘이란 나라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은 어떤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몽골은 호라즘을 한번 건드려 보기로 합니다. 쿡 찔러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당시 몽골은 그렇게 쿡쿡쿡 찌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유목 생활을 하는 중이라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외부 세계와 교역을 해서 이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찔러봐서 교역도 하고 전쟁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몽골 제국과 호라즘 제국이 동맹을 맺어서 둘 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 징기스칸은 여진족의 금나라를 정벌을 하는 중이었어요. 몽골이 카라코룸에서 시작해서 남쪽의 서하와 금나라까지 먹어버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금나라를 거의 다 처리가 되긴 했는데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라즘까지 직접 공격을 해서 전선을 늘린다? 이거는 좀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호라즘은 가만히 있나요? 얘네도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고 있었어요. 호라즘이 무슬림 국가니까 무슬림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몽골과 거래했던 무슬림 상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주워 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으로 호라즘이 바로 이 망해가는 금나라와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교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신으로부터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실상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1215년에 금나라의 청두가 몽골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완전 대학살이 일어나거든요. 호라즘 사신이 이거를 목격하고 그 실상에 대해서 호라즘의 왕 모하메드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뼈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호수강처럼 흐른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 호라즘이 이 몽골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는 있었겠죠. 그 시점에서 징기스칸이 호라즘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된 거예요. 호라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면 평화로이 지내고 싶다. 모하메드는 의심하죠. 이 징기스칸이 지금까지 한 일로 보면 얘네 완전 도살자인데 정말로 평화롭게 교역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교역을 핑계 삼아서 정보를 빼내고 전쟁을 하고 싶은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가 모하메드는 결국 거절하는 선택지를 합니다. 징기스칸은 다시 호라즘의 사신을 보내요. 야, 우리 전쟁을 너네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교역만 하면 됐지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호라즘이 무슬림 국가니까 무슬림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같은 종교인을 사신으로 보내면서 전쟁이 아니라 상업적인 교류가 목적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죠. 근데 모하메드는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굉장히 거친 방법으로 거절을 합니다. 징기스칸의 사절단이
1218년에 오트라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 오트라르는 호라즘의 국경 도시예요. 사신단은 징기스칸이 모하메드에게 보낸 친서도 들고 있었죠. 이 내용은 내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하메드 어쩌고 저쩌고 쓰이면서 아주 우호적인 내용의 친서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 오트라르의 성주가 이 몽골 사신단을 스파이 혐의로 가둬버립니다. 긴급 체포해버려요. 당시 오트라르의 영주는 모하메드의 사촌뻘 친척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자기가 이 위험천만한 일을 꾸몄을 리는 없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언질이 있었겠죠. 징기스칸이 열이 받습니다.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오트라르로 보내지 않고 이제 호라즘의 왕 모하메드에게 직접 사신을 보냅니다. 감히 내 사신을 모욕하더니 오트라르에서 사신이 가두었으니까 당장 풀어주고 이 오트라르의 영주의 벌을 내려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하메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거친 방법을 사용해요. 이 몽골이 보낸 사신단 대표는 무슬림도 있었고 몽골 사람도 있었거든요. 무슬림을 먼저 죽여버려요. 그리고 몽골 사람의 수염을 이렇게 깎아서 쫓아내버립니다. 당시 남자의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방식이었죠. 게다가 오트라르에도 연락을 해요. 야, 너네 가져왔던 몽골 사신들 싹 죽여버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모하메드는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넣는 위험한 전략을 쓴 거예요. 더 이상 출구 전략이 없어요. 이제 몽골과의 전쟁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징기스칸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금나라 정벌을 온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금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멀리 있는 호라즘까지 전선을 늘리는 것은 지금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죠. 그래서 금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을 배치한 후에 한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원정군을 편성해서 직접 호라즘 원정에 나가게 됩니다. 호라즘의 당시 병력은 40만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호라즘은 대제국이죠. 홈그라운드에서 방어하는 입장이죠. 군대도 더 많죠.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몽골이 당시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압살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몽골이 정말 약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몽골은 비교적 소수의 병력으로 어떻게 여기저기를 휩쓸고 다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전투력의 차이도 감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경민족은 전체 인구수의 1%를 병력으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농경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군대라는 직업을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중국 인구가 당시 5천만 명이라고 해도 50만 명을 군대로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반면 몽골의 인구수는 당시 한 100만 정도로 추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20만을 동원했잖아요. 10%, 20%를 바로 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농사 짓다가 갑자기 끌려온 일반 병사가 아니라 말타기와 사냥과 전략전술에 능한 기병 전력이었죠. 그래서 몽골의 기병 10만, 20만 명은 호라즘의 일반 병사 40만 명보다 훨씬 뛰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모하메드는 결정적인 오판을 하나 더 합니다. 모하메드가 몽골과의 교역을 하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한 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죠. 전쟁을 해서 승산이 없으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뭔가 화친을 하려고 했을 텐데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몽골을 딱 잘라서 거절을 한 거잖아요. 모하메드가 몽골과 교역하는 사신을 통해서 상인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뭐였냐면 몽골이 이 드넓은 초원에서 막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전면전, 회전에는 굉장히 강하다. 이길 군대가 없다. 그런데 얘네가 이런 곳에 있다가 성이 있는 곳에 가서 공성전을 하면서 싸워봤는데 젬병이더라. 맨날 말만 타고 밖에만 돌아다니다가 성을 딱 마주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공략을 못하더라. 이 정보를 듣게 됩니다. 모하메드가 그래 이거다. 그래서 모하메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를 몰빵 몰아서 몽골과 전면전을 하면 승산이 없을 거다. 이 전략을 하지 않고 요충지마다 성을 요새화해서 몽골이 오게 되면 각각의 성에서 방어를 착실하게 하자. 그럼 몽골이 이 성을 하나씩 떨굴 때마다 힘이 너무 많이 빠져서 결국
못 버틸 거다. 이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호라즘의 국경이 당시 시르다리아 강이라는 국경이 딱 있었거든요. 이 국경을 중심으로 요새를 염주처럼 쭈루루룩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화된 성에 군대를 배치하고 수비하게 하죠. 사실 모하메드가 의심병이 많았기 때문에 몰빵 자기의 군대를 몰아서 맡기는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몽골의 군대가 모하메드가 알고 있는 그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징기스칸이 처음 초원에서 북쪽에서 군대를 일으킬 시절에는 당연히 초원에서만 싸웠죠. 근데 중국 남쪽의 서하나 금나라로 진격을 하면서 성들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짜잘하게 표시된 게 다 성일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었겠죠. 처음에 공성전을 접하게 되니까 어리버리하고 피해도 많고 어떻게 성을 공격해야 될지 감이 안 왔어요. 근데 미친 습득력의 몽골군이 공성 기술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포로로 잡은 기술자들에게 공성 장비를 만들게 해서 그걸 써먹으면서 그대로 다음 성에 써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을 하나하나씩 떨구면서 몽골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성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면서 단순한 기병 전략에서 거대한 기계화 군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 마차를 싣고 다녔다면 몽골은 자기들이 자는 그 텐트를 싣고 다녔겠죠. 근데 이제 금나라를 공격함으로써 몽골은 완전 잘 정비된 기계화 장비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화성추, 공성용 탑, 투석기, 공성 화살과 같은 것들을 싣고 다니죠. 여기 유럽과 이슬람 지역을 침략한 몽골군에 대한 사파가 잘 나타나 있는데 몽골 군대를 보게 되면 말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을 떨굴 때 사용하는 공성 장비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모하메드는 나름 짱구를 굴려서 주요 지역의 요충지를 잘 성으로 커버하고 지역 거점으로 방어를 하자라는 효율적인 수비 방법을 선택했죠. 하지만 몽골군에게는 그냥 딱 먹잇감으로 던져준 셈이에요. 몽골군은 기병이 갖고 있던 기동성과 유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이런 어마무시한 기술력까지 습득한 군대였으니까요. 징기스칸은 마침내 대군을 이끌고 호라즘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호라즘에 도착하기 이전에 착실하게 그 정복을 위한 빌드업,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였어요. 이어지는 2편에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